이 땅의 언어를 지우기 위해 총칼을 휘둘렀던 나라가 있습니다. 한글을 쓰지 못하게 했고, 책에서 우리말을 없앴고, 심지어 이름마저 빼앗아갔고, 나라를 찢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지우려 했던 한국어가 한글이 이제는 일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로 이루어진 조용한 역습입니다. 총칼보다 무서운 전쟁 없이 오직 언어의 힘으로 이루어진 승리. 지금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분명 큰 복 많으실 거예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사벨 모리타로 프랑스계 일본인으로 도쿄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상 번역 총괄 매니저입니다.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3개 국어에 능통하며 현재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콘텐츠 번역 및 현지화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언어는 저에게 단순한 도구가 아닌 문화와 감정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언젠가부터 저는 자막 속 한글에 더 오래 시선이 머물게 되었고 그 글자들의 마음을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으로 키보드 위를 달리다 멈췄습니다. 화면 속 설명이란 단어가 저를 막아섰죠. 명자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도쿄 작은 원룸. 창밖으론 네온사인이 반짝이는데 제 머릿속은 텅 비었습니다. 이게 몇 번째지? 자막 번역 작업은 항상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요즘 자꾸 이렇게 손이 멈춰요. 한자를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늘어나고 있었죠.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검색했습니다. 한자 울렁증. 수많은 글들이 나타났어요. MZ세대. 한자를 잊어가다. 문자 공황 현상. 심리학적 접근. 스마트폰 세대의 한자 회피 현상.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 드라마 자막이었어요. 한글로 적힌 괜찮아, 이해해라는 문장이 모니터 한쪽에 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글은 제 눈에 편안하게 들어왔어요. 복잡한 획수도 어려운 조합도 없이 그냥 읽히는 글자였죠. 메모장을 열어 무의식적으로 적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한자로 쓰려면 획순을 기억해야 했지만 한글은 그냥 써졌어요. 마치 누가 가르쳐준 것처럼. 도쿄에서 자라며 한자는 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자를 모르면 교양이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지금 제게 한자는 불안을 주는 문자가 됐어요.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제가 일본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들이 한글로는 편하게 나왔어요. 번역 작업실에서 동료들을 살펴봤습니다. 미카는 스마트폰으로 한자를 계속 검색하고 있었고 타카시는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한글이었습니다. 어렵네. 이런 표현은 어떻게 옮기지? 타카시, 너도 한글로 메모해? 타카시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네. 언제부턴가 한자보다 빨라서. 한글이 흘러들어온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도 대학 시절 한국 드라마를 번역하면서부터였을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흥미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죠. 밤늦게 번역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주쿠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전광판에서는 K-팝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왔고 상점에는 한글로 된 간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또다시 검색했습니다. 한자를 읽는 이유, 그리고 다른 검색어, 한글이 편안한 이유. 검색 결과 중 한 논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자와 정서적 안정감의 상관관계, 한글의 심리학적 접근성. 논문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이 거기 있었어요. 한자는 의미를 전달하지만 한글은 소리와 감정을 함께 전달한다.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한자에 무감각해지고 한글에 끌리는 이유가 창가에 앉아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하늘이었죠. 그리고 다시 메모장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한글을 썼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해해. 단순한 문장인데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언어가 저를 억압하지 않는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획 하나가 빠진 제 기억 속에 다른 형태의 문자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는 꿈에서 본 한글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눈물은 참지 말아요. 어젯밤 본 드라마 속 대사였죠. 침대에 일어나 앉아 그 문장을 곱씹었어요. 일본어로 눈물을 참지 마. 마음껏 울어도 돼는 왜 이렇게 무겁고 딱딱하게 느껴질까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항상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본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건 항상 어색했습니다. 특히 글로 쓸 때는요.
회사로 가는 전철 안에서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었어요. 발음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한글의 모양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단순한 모양들이 모여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요. 복잡한 한자와는 달랐죠. 모리타 씨, 오늘도 한국어 공부 중이네요. 옆자리에 사쿠라가 물었습니다. 사쿠라는 저와 같은 번역팀 동료예요. 네. 요즘 한글이 더 편하게 느껴져서요. 저도 그래요. 한자는 너무 많은 걸 기억해야 해서 지쳐요. 그런데 한글은 뭔가 순수하게 느껴져요. 순수하다. 그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한글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소리와 감정을 함께 전달해요. 회사에 도착해서 오늘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 자막 작업이었어요. 눈물이 나도 괜찮아. 우리는 함께니까. 출연자의 말을 번역하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눈물이라는 발음이 주는 느낌이 마음을 울렸어요. 한자로는 결코 전달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점심시간, 회사 근처 카페에서 혼자 앉아 처음으로 한글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눈물이 났다. 하지만 좋았어. 내 마음이 숨지 않았으니까. 서툴지만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제 감정이 솔직하게 표현된다고 느꼈어요. 일본어로 일기를 쓰면 항상 어떤 형식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그냥 쓰면 됐죠. 오후 회의에서 디렉터가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 콘텐츠 번역이 늘어나고 있어요. 모두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대부분이 이미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바쁜 번역 회사 직원들이 모두 한글에 빠져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디렉터가 저를 불렀습니다. 모리타 씨, 한국어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서울 출장이 있는데 함께 갈래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서울, 한글의 고향이죠. 네, 갈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점에 들렀어요. 한국어 교재 코너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영어 코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진열대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한글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놓여 있었죠. 집에 도착해 TV를 켰습니다. NHK 뉴스에서는 MZ세대, 한자보다 한글이 익숙하다는 응답 급증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전체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배운 한글 문장을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참지 말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어요. 한글이 저에게 준 선물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 위에서 바라본 구름은 어딜 가나 같지만 제 마음속에선 뭔가 다른 세계로 향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승무원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갈아 안내방송을 할 때마다 귀가 한국어에 더 집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리타 씨, 이번 출장이 기대되나요? 옆자리에 앉은 디렉터 야마구치 씨가 물었어요. 그의 손에는 한글 교재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 정말 기대돼요. 특히 현지 번역 스튜디오 방문이요. 사실 이번 출장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어요. 우리 회사가 서울에 지사를 열 예정이에요. 한글 콘텐츠 수요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놀라웠습니다. 일본 최대 번역회사가 한글을 위해 해외 지사를 연다니. 저는 한글 메모장을 꺼내 재빨리 메모했어요. 서울 지사 설립 계획, 한글 콘텐츠 급증. 모리타 씨, 한글로 메모하는군요. 야마구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네. 요즘은 한글이 더 빠르게 써져서요. 저도 그래요. 회의록도 요즘엔 한글로 작성하죠. 아무도 모르게요. 웃으며 그의 노트를 봤어요. 정말로 한글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공범의식을 느꼈죠. 마치 어떤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요. 김포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가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일본에서 왔어요. 제가 한국어로 대답하자 운전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한국어 잘하시네요. 일본에서 한국어 배우기 쉽나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어요. 한글이 감정을 표현하기 좋아서요. 감정이요. 운전사가 백미러로 저를 바라봤어요. 한글이 감정을 표현한다고요? 네. 일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한글로는 쉽게 나와요. 운전사가 웃었습니다. 재밌네요. 우리는 그냥 쓰는 글자인데 외국인들에게는 감정의 언어가 된다니.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글은 한국인들에게는 일상이지만 저희에게는 해방구였어요.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이었죠. 서울의 번역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일본인 직원들을 많이 만났어요. 모두 한글로 작업하고 있었죠. 일본에서 왔다고요? 요즘 일본인 지원자가 정말 많아요. 한국인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특히 번역가들이요. 한글이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는 현지 직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한 여성이 물었어요. 일본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나요? 글쎄요. 생각해봤습니다. 아마도 한자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일 거예요. 한자는 너무 많은 역사와 규칙을 품고 있어요. 하지만 한글은 자유롭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네요. 우리는 한글 교사를 언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인들은 감정 교육자라고 한대요. 다음 날 서울 중심가를 걷다가 서점에 들렀습니다. 일본어 코너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글로 배우는 일본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죠. 요즘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 책을 사가요. 점원이 말했습니다. 자기 언어를 다시 배우는 거죠. 한글로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온라인 뉴스를 검색했어요. NHK의 특별 보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MZ세대의 언어혁명 한자에서 한글로 도쿄대 신입생 68%. 한글이 더 익숙하다 응답. 일본 문화청. 한글 교육의 정체성 문제 토론회 개최. 화면 속에서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글로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식 언어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소통 언어로 한글이 조용히 침투하고 있었어요. 야마구치 씨와 호텔 로비에서 만나 다음 일정을 상의했습니다. 그의 메모장은 이제 완전히 한글이었어요. 모리타 씨, 우리가 지금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언어의 대전환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한글을 선택했을까요? 야마구치 씨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한글이 우리를 선택한 건지도 모르죠.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글 금지령 전시 앞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서 한글 사용을 금지했던 역사적 자료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인 가이드가 물었어요. 일본은 한글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가르쳤고 한글 책은 불태워졌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제 조상들이 한글을 지우려 했다니. 그런데 지금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였죠. 하지만 한글은 살아남았어요. 가이드가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래 한글을 가르쳤고 암호처럼 사용했죠. 그렇게 언어를 지켰습니다.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혹시 역사의 반전인가요? 가이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한때 지우려 했던 문자가 이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문자가 된 거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우리가 지우려 했던 언어에 지금 침탈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못 지운 글자가 이젠 우리를 덮어온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쿄 본사였어요. 모리타 씨,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100편을 일본어로 번역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지원자가 너무 많아요. 일본인 번역가들이 서로 이 프로젝트를 맡겠다고 경쟁하고 있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창밖으로 서울의 밤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 속에 한글이 빛나고 있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자의 세계로 들어가야 할 텐데 이제는 그곳이 낯설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문화재청을 방문했어요. 한글 보존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민족의 정신이죠. 문화재청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배우고 쉽게 쓰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자는 권력자들의 문자였어요. 어렵고 복잡해서 배우기 힘들었죠. 하지만 한글은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글을 선택하는 걸까요? 복잡한 한자 체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소통하고 싶어서 저녁에 한국인 번역가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한 번역가가 물었어요. 모리타 씨는 어떻게 한글을 배웠나요? 드라마를 통해서요. 처음엔 자막 번역을 위해 배웠는데 어느새 제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가 되었어요. 흥미롭네요. 일제시대에는 우리가 일본어를 강제로 배웠는데 이제는 일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글을 배우고 있다니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지배가 아닌 매력으로 언어가 전파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서울의 한글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과정과 과학적 원리를 배웠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음성학적 원리에 기반한 과학적 문자였죠. 놀랍네요. 야마구치 씨가 말했습니다. 한자가 3000년 넘게 발전한 문자라면 한글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된 문자군요. 네. 그래서 배우기 쉽고 표현하기 쉬운 거겠죠.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 서점에서 한글로 일기 쓰기라는 책을 샀습니다. 표지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당신의 진짜 감정을 만나는 방법.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글로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한글이 좋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건 언어가 아니라 위로다. 도쿄로 돌아온 지 한 달.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한글로 작성했죠. 이사벨 모리타는 이번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야마구치 디렉터가 사직서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어요. 서울에서 당신의 눈빛이 달라진 걸 봤으니까. 죄송해요, 디렉터님. 하지만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보려고요. 이해해요. 그런데 하나 제안이 있어요. 우리 회사의 서울지사에서 일하는 건 어떨까요? 한글 일본어 번역 책임자로요. 놀라웠습니다. 퇴사가 아닌 이동이라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원해요. 번역가가 아닌 한글을 배우는 학생으로요. 서울로 이주하기 전 마지막으로 신주쿠를 걸었습니다. 거리는 변해 있었어요. 한글 간판이 더 많아졌고 젊은이들은 한글로 된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케이팝 음악이 상점에서 흘러나왔고 카페에서는 한글 메뉴판이 보였습니다. 서점에 들어갔어요. 한국어 코너는 이제 한층을 차지할 정도로 커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다가왔어요. 한글 캘리그래피 책이 있나요? 네. 최근에 인기가 많아요. 한글이 일본 서예보다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책을 고르는데 옆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요즘 대학 입시에 한국어가 필수가 됐다면서? 응. 글로벌 언어로 영어와 한국어를 요구하는 대학이 늘고 있어. 세상이 정말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일주일 후, 저는 서울 종로구의 작은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경복궁이 저를 반겼어요. 첫 번째 할 일은 한글 캘리그래피 학원을 찾는 것이었죠. 인터넷 검색 끝에 할머니의 한글 공방이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곳을 방문했어요. 작은 한옥 건물에 들어서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외국인이신가요? 네. 일본에서 왔습니다. 한글 캘리그래피를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50년 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한글을 지우려 했는데 이제는 배우러 오다니 세상이 참 변했네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태어나 해방 후 한글을 배우셨대요. 그때는 한글을 배우는 게 자유를 얻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당신도 같은 느낌일까요? 네. 정확히 그래요. 한자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에요. 할머니는 붓과 먹을 꺼내셨습니다. 종이 위에 한글이라고 쓰셨어요. 단순한 글자가 물 흐르듯 아름답게 표현되었습니다. 한글은 그림이에요. 마음을 담는 그림. 할머니를 따라 처음으로 붓으로 한글을 썼습니다. 서툴렀지만 뭔가 달랐어요. 한자를 쓸 때와는 다른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글자는 말 못해도 마음을 보여줘요.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말을 못했던 게 아니라 마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예요. 한글은 제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의 공방에서 한글을 배웠어요. 오후에는 카페에서 한글로 일기를 쓰고 저녁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서울의 일상이 점점 편안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가 제 캘리그래피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이사벨, 이제 한글이 당신의 손에 익숙해졌네요. 이건 단순한 학습이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 한글을 받아들인 거예요. 어느 날 공방에 젊은 일본인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도쿄에서 온 대학생들이었어요. 한글 캘리그래피를 배우러 왔어요. 도쿄에서는 이게 유행이거든요. 저는 그들의 통역을 도왔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어요. 왜 한글에 관심이 생겼나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SNS에서 한글로 감정을 표현하는 게 트렌드예요. 한자로는 할 수 없는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언어는 가면과 같아요. 어떤 가면을 쓰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한글이라는 가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주나요? 그 질문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글은 제게 무슨 얼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마도 제 진짜 얼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얼굴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한글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꿈에서도 한글이 보여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문자 귀화를 한 거네요. 몸은 일본인이지만 마음은 한글을 품은 사람이 된 거예요. 문자 귀화, 그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일본 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한글을 선택했어요. 이것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감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는 날, 제가 쓴 캘리그래피를 선물했습니다.
내 언어는 한글이다.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사벨, 당신은 이제 두 개의 세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세요. 서울에서의 생활 6개월째. 저는 한글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실된 감정이 담긴 시였어요. 그리고 그 시를 SNS에 올렸죠. 놀랍게도 일본에서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일본인들이 제 시를 공유하고 한글로 댓글을 달았어요. 저는 문자 귀화자였지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쿄 방문은 1년 만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안내 표지판에 일본어, 영어와 함께 한글이 병기되어 있었죠. 이전에는 중국어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한글로 전해드립니다. 아픔이 남기고 간 뒤에야 비로소 나는 그것이 소중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놀라웠어요. 일본 방송에서 한글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다니.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래요. 한글을 배워야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다고. 제 손자도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도쿄 중심가를 걸으며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거리의 간판, 상점 이름, 심지어 정부 건물 안내판에도 한글이 병기되어 있었어요. 마치 언어의 지형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옛 직장을 방문했어요. 야마구치 디렉터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사벨,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완전히 한국인 같아요. 그렇게 보이나요?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표정부터 달라요. 더 자유로워 보여요. 야마구치 디렉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우리 회사의 새 정책이에요. 서류에는 번역사 인력 구성 다변화 한글 네이티브 50% 확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일본 최대 번역회사가 한글을 이렇게 중요시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야마구치 디렉터가 창가로 다가가 도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만이 아니에요. 도쿄대에 한글 사회학 과목이 개설됐어요. 한글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는 수업이죠. 정말인가요? 네, 수강 신청 첫날에 마감됐대요. 교수님은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에요. 한글로 소설을 쓰는 작가죠. 야마구치 디렉터의 초대로 도쿄대 특강에 참석했습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한자가 의미 중심이라면 한글은 소리와 감정 중심이죠. 이것이 우리 MZ세대가 한글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그날 저녁 TV 뉴스를 봤어요. 한자협 회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자를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한자가 일상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한글을 배워야 합니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죠.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공영방송에서요. 이런 발언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신주쿠 거리를 걸었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서 케이팝 영상이 흘러나왔고 아래에는 한글 자막이 있었어요. 일본어 자막은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한글을 읽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 같았어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이 한글과 일본어로 병기되어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이들이 한글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끼리요. 이제 공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언어로 변하고 있군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카페 주인이 다가왔어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아니요. 일본인입니다. 하지만 서울에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일본인이지만 한글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요. 주인은 제 앞에 메뉴판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글로만 쓰여 있었어요. 특별 메뉴예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손님들만을 위한 거죠. 마치 비밀 클럽에 초대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 된 세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일본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모두 제가 서울에서 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정말 한글로 시를 쓰나요? 타카시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일본어보다 한글로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부럽네요. 미카가 말했습니다. 저도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감정을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언젠가 당신도 한글로 꿈을 꾸게 될 거예요. 그날 밤 도쿄 스카이트리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빛나는 네온사인 속에 한글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어요. 패배를 인정하는 입술.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 제가 목격한 변화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글로 시집을 출간하기로 했어요. 제목은 나는 한글로 생각한다였습니다. 일본인이 한글로 쓴 첫 시집이었죠. 출판사는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일본인이 한글로 시를 쓴다고요? 네. 제 감정은 이제 한글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편집자는 제 원고를 읽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해요. 한국인도 이렇게 쓰기 어려운 감정들인데 시집은 예상 밖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신선한 시각으로, 일본에서는 문자 이민자의 고백으로 화제가 됐어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물었어요. 모리타 씨, 왜 일본어가 아닌 한글로 시를 쓰게 되었나요? 한자로는 제 감정의 색깔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한글은 마치 팔레트 같아요. 다양한 감정의 색을 섞을 수 있죠. 일본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처음엔 배신자 취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일본인들이 공감합니다. 그들도 같은 갈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시집은 국제문학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시상식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올해의 신인상은 이사벨 모리타. 나는 한글로 생각한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수상 소감을 꺼냈어요. 한글로 쓰여 있었죠. 이 언어는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의 것입니다. 한글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감정의 세계를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중 속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도 제 감정을 이해한 걸까요? 시상식 후 한 일본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한글로 소설을 쓰고 있어요. 당신이 선고자예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미 많은 일본인들이 한글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언어적 정체성의 변화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이 문자는 저에게 고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요. 도쿄대학에서 특강 요청이었습니다. 주제는 문자 이민 한글로 사고하는 방법이었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특강 준비를 위해 제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한자에서 벗어나 한글로 옮겨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자유. 이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정체성의 재창조였어요. 특강 전날, 저는 할머니의 한글 공방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시집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계셨어요. 이사벨, 이제 당신은 진정한 한글 사용자예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한글을 선택했으니까요. 할머니의 말씀에 감사했습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언어는 선택하는 것이죠. 저는 한글을 선택했고 한글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내일 도쿄에서 강연한다.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자유를 전하고 싶다. 한글은 이제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니다. 내 마음의 언어다. 도쿄대학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어요. 제 강연 제목 세상은 고부터 다시 배운다가 한글로 큰 화면에 띄워져 있었습니다. 강단에 올라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호기심과 갈증을 볼 수 있었어요. 제 이름은 이사벨 모리타입니다. 저는 일본인이지만 한글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자의 압박에서 벗어나 한글로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청중들은 집중해서 들었고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철학이에요. 소리와 형태가 일치하는 철학.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평등의 철학이죠.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한글로 생각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느낌인가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더 솔직한 나, 더 자유로운 나요. 한자로 생각할 때는 항상 규칙과 전통이 따라다녔지만 한글은 그런 제약이 없어요. 강연 후 도쿄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곳곳에서 한글 간판이 보였어요. 글로벌 기업의 로고도 한글로 병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어 뉴스를 확인했어요. 놀라운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IT 플랫폼. 자동번역 기본값 영어에서 한글로 전환. 도쿄 베이징 거리 간판에 한글 병기 시범 사업 시작. 세계 10대 언어 중 한글 학습자 수 3위로 급부상. 세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세계를 지배한 적 없는 문자가 이제는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도쿄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광판에는 한글 광고가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세상을 쓰다. 다음 날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일본인 소녀가 한글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한글 공부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대학에서 한글 미디어학을 전공해요. 미래는 한글에 있다고 생각해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한때 지우려 했던 문자가 이제는 우리의 미래가 되었어요. 서울에 돌아와 초등학교 한글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자원봉사로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교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인, 프랑스인, 그리고 많은 일본인들. 한 한국인 아이가 일본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억이야. 기억할 때 쓰는 글자야. 그 순수한 설명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국경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로운 시집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번 주제는 글자, 국경을 넘다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마지막 시를 썼습니다. 우리는 빼앗겼지만 지우지 않았다. 이제 그들이 다시 쓰기 시작했다. 글자는 국경을 모른다. 마음이 선택한 언어. 그것이 진짜 모국어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제 언어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선택한 것, 제 마음이 받아들인 것. 그것이 진짜 제 언어입니다. 내 언어는 너였다. 그리고 이제 나의 세상은 내가 된다.